알겠습니다. 제공해 주신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소설의 장수를 먼저 결정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전개와 각 사건의 비중을 고려하여 약 7개의 장으로 나누어 각 장을 최소 4,500단어 이상으로 상세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이야기는 최소 1,000단어 이상, 약 1,500단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총 예상장 수 7장, 이제 첫 번째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강남의 그림자. 이른 아침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첫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은 조경수들은 싱그러움을 뽐냈고 깔끔하게 정돈된 화단과 빛을 반사하는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된 건물 외벽은 그 자체로 부유함과 특권 의식을 과시하고 있었다. 명품 매장을 방불케 하는 로비와 조용한 산책로, 그리고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는 삼엄한 보안 시스템까지.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1%만이 누릴 수 있는 그들만의 성역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화려하고 번쩍이는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노인이 재활용 분리수거장 근처를 힘겹게 서성이고 있었다. 박진수 할아버지, 그의 이름이었다. 낡고 해진 점퍼에 여기저기 구멍난 운동화, 그리고 얼굴의 반을 가리는 챙 넓은 모자. 72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굽은 채 손수레를 힘겹게 끌며 폐지를 줍는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고단하고 딱한 처지였다.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고 그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다. 박 할아버지는 마치 보물이라도 찾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재활용품 더미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주름진 손은 능숙하게 폐지 더미를 헤집었고 그 중에서도 유난히 깨끗하고 반듯한 박스들만을 골라 차곡차곡 손수레 위에 셔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불평이나 좌절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묵묵히, 아주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열중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었다. 아니, 또 왔네. 저 영감님 말이야. 정말 징하다 징해. 아파트 경비실 초소에서 이 광경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초혜 씨가 혀를 차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5년 넘게 일해 온 베테랑 경비원이었다. 최근 들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들의 민원이 잦아지자 외부인의 출입을 그 어느 때보다 엄격히 통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특히 폐품을 수거하는 사람들은 아예 단지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으라는 특별 지시까지 받은 터였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여기는 입주민 외에는 출입이 안 됩니다. 어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최 씨는 초소 셔터를 드르륵 올리고 박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며 다소 딱딱한 말투로 말했다. 박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경비원을 바라보았다. 깊게 팬 주름과 오랜 세월 햇볕에 그을린 검붉은 얼굴에는 그가 살아온 고단한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이상하리만큼 맑고 형용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것만 마저 줍고 금방 나가겠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힘겹게 손수레를 돌려 단지를 빠져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파트 현관에서 세련된 차림의 한 중년 여성이 걸어 나왔다. 최고급 명품 가방을 팔에 걸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브랜드로 치장한 그녀는 누가 봐도 이 아파트의 입주민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바로 박 할아버지의 며느리 김정인이었다. 정인은 시아버지인 박 할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순간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녀의 미간이 보기 싫게 찌푸려졌고 입계는 경멸과 짜증이 뒤섞인 냉소가 어렸다. 어머, 경비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런 분 빨리 내보내셔야죠. 왜 아직도 저러고 계시는 거예요? 정인의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아침에 고요한 아파트 단지 안에 울려 퍼졌다. 경비원 초혜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정인과 박 할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네, 사모님. 지금 바로 나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매번 이런 식이에요. 저런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우리 아파트 이미지만 나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아예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좀 확실하게 막아주세요. 아셨죠? 정희는 시아버지인 박할아버지를 마치 길게 굴러다니는 돌멩이 보드듯, 아니, 그보다 더 못한 벌레 보드듯 하며 완전히 모르는 사람 취급을 했다. 그녀의 차갑고도 경멸 어린 시선이 박할아버지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박할아버지는 며느리의 그 싸늘한 눈빛을 온몸으로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무거운 손수레를 더욱 힘겹게 끌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다. 그의 굽어진 등은 아침 햇살 아래 더욱더 초라하고 왜소해 보였다. 정말 아침부터 재수없게 민망해 죽겠네 정말. 정희는 혼잣말처럼 그렇게 내뱉으며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고쳐 메고는 자신의 고급 외제차를 향해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박할아버지는 아파트 정문을 나서며 자신도 모르게 뒤를 한번 돌아보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피 같은 돈으로 아들 내외가 번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준 바로 그 아파트였다. 한때는 자신의 자랑이자 희망이었던 그곳이 이제는 자신에게 이토록 깊은 상처와 절망감을 안겨주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거리로 다시 나온 박할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묵묵히 폐지 수거를 시작했다. 이른 아침 시간이라 거리는 아직 한산했고 간간히 새벽 운동을 나온 사람들이 그를 무심히 지나쳐갈 뿐이었다. 상가 건물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박스들을 정리하며 할아버지는 지난 10년의 세월을 가만히 떠올렸다. 한때는 그도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부품 공장을 운영하며 나름대로 성공한 중소기업 사장 소리를 듣던 시절이 있었다. 직원도 수십 명이나 되었고 거래처도 탄탄했다. 아내와 함께 아들 민준이를 남부럽지 않게 키웠고 명문대에 보내 번듯하게 졸업까지 시켰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아들 민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야심차게 새로운 IT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그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했을 때부터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아버지, 이번엔 정말 확실합니다. 제가 개발한 이 아이템은 분명 대박을 터뜨릴 거예요. 이미 몇몇 투자자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의욕과 자신감에 넘쳐 눈을 반짝이던 아들의 모습에 박할아버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는 평생을 모아 이룩한 공장과 살고 있던 집까지 모두 담보로 잡혀 아들의 사업 자금을 마련해 주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큰돈이었지만 아들의 빛나는 미래와 꿈을 위해서라면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만 되던가. 아들의 사업은 예상과는 달리 시작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투자 유치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야심차게 출시한 제품은 시장의 냉담한 반응 속에 경쟁사 제품에 밀려 결국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다. 마지막까지 회사를 살려보려 애썼지만 결국 아들의 회사는 문을 닫았고 연대 보증을 섰던 박할아버지는 하루아침에 평생을 일궈온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아버지, 흑흑,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망쳤어요. 하지만 아버지, 제가 반드시 이 빚 다 갚고 아버지께 효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아들 민준이가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펑펑 쏟으며 했던 그 처절했던 약속의 말들이 아직도 그의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 후로 아들과의 연락은 점점 더 뜸해져만 갔다. 다행히 민준이는 그 후 절치부심하여 재기에 성공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사업체 사장이 되어 큰 돈을 벌게 되었다는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들었다. 하지만 정작 박할아버지에게는 그 어떤 연락도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오지 않았다.
아주 가끔 명절이나 생신 때 겨우 얼굴 한번 비추는 것이 전부였고, 그나마도 며느리 정인의 싸늘한 눈치 때문에 편하게 앉아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 아버님께서 저희 집에 계시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손님이라도 오시면 솔직히 좀 민망하기도 하고요. 어느 날 며느리 정인이 그에게 건넸던 그 차갑고도 정중한 한마디, 그리고 그 말을 전해 듣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던 아들 민준이의 그 한마디,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정인이가 하는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창피하다는 게 아니라 그저 그 말들에 박 할아버지의 가슴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결국 스스로 아들 가족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더 이상 그들의 행복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섬이 되어갔다. 제2장 잊혀진 약속 홀로 걷는 길. 새벽 3시. 어김없이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박진수 할아버지는 잠에서 깨어났다. 창문도 없는 두 평 남짓한 작은 고시원 방. 사방이 꽉 막힌 공간은 숨 막힐 듯 답답했지만 지난 10년간 그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보금자리였다. 그는 익숙하게 몸을 일으켜 낡은 옷까지 몇 벌을 되는 대로 껴입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리어카를 끌고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나설 때면 세상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의 하루는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그의 목적지는 화려한 불빛과 높은 빌딩들이 즐비한 강남 일대. 그곳은 낮에는 대한민국의 부와 성공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지만 새벽녘에는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술 취한 젊은이들의 고성과 휘청거리는 발걸음, 그리고 밤새 유흥가에서 쏟아져 나온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 박 할아버지는 그 속에서 묵묵히 하지만 재빠르게 폐지와 고철 플라스틱 병들을 가려내어 손수레에 실었다. 할아버지, 오늘도 엄청 일찍 나오셨네요. 이따금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퇴근하던 젊은 청년이 그에게 인사를 건네곤 했다. 박 할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헤어허 그래야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고 하지 않나. 할아버지의 유머 섞인 대답에 청년이 멋쩍게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이렇게 하루하루 고되고 힘겹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박 할아버지는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남들은 그의 처지를 보며 비참하다고 혹은 불쌍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나름의 자부심과 삶의 철학이 있었다. 정직하게 땀 흘려본 돈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그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자존심이었다. 정고가 가까워 오면 박 할아버지는 잠시 일손을 놓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다. 도시락이라고 해봐야 식은 밥 한 덩이와 김치 쪼가리 그리고 단무지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꿀맛 같은 식사였다. 점심을 먹으며 그는 공원을 오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바쁘게 지나가는 젊은 회사원들, 제잘거리며 웃고 떠드는 어린 학생들,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엄마들의 모습. 그 평범하고도 활기찬 풍경 속에서 그는 문득 자신의 잊혀진 과거와 단절된 가족들을 떠올리곤 했다. 아들 민준이, 그리고 며느리 정인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 지훈이와 수현이, 할아버지 할머니 하며 그의 품에 와락 안기던 그 작고 따뜻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훌쩍 커버렸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의 가슴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려왔다. 오후가 되면 박 할아버지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오피스텔이 밀집한 지역을 돌며 재활용품을 수거했다. 때로는 건물 관리인들에게 험한 소리를 들어가며 쫓겨나기도 했지만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세상의 모든 풍파를 다 겪어낸 듯한 깊은 체념과 달관의 빛이 서려 있었다. 저녁 무렵이 되면 박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모은 폐지와 고철들을 싣고 재활용품 수거 업체로 향했다. 저울 위에 손수레를 올리고 무게를 달 때면 그의 마음은 늘 초조함과 약간의 기대로 두근거렸다. 그렇게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아 그의 손에 들어오는 돈은 고작 2만 원에서 3만 원 남짓. 결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박할아버지는 그 돈을 받아들 때마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르신 수거업체 직원이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다. 박할아버지는 허리를 숙여 정중히 답례했다. 아닙니다. 늘 신세가 많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할아버지는 어김없이 은행에 들렀다. 오늘 번 돈 중 아주 적은 일부를 생활비로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저축하기 위해서였다. 통장에는 지난 10년간 그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며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제법 적지 않은 금액으로 쌓여 있었다. 그는 그 돈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이 돈으로 무얼 할까? 자신을 위해 그 돈을 쓸 수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품어온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 자신처럼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 그것이 그가 이토록 처절하게 돈을 모으는 이유였다. 밤이 깊어갈 무렵 박 할아버지는 마침내 자신의 작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다. 2평 남짓한 좁디 좁은 공간. 그 안에는 낡고해진 이불 한 채와 몇 벌의 옷가지 그리고 작은 밥솥 하나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의 방 한쪽 벽에는 아주 소중한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빛바랜 가족 사진.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 그리고 늠름한 대학생이었던 아들, 민준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나란히 서 있었다. 그때만 해도 그들의 가족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될 줄은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다. 아내는 5년 전 지병으로 그의 곁을 떠났고 하나뿐인 아들 가족과는 연락이 끊긴 지 이미 오래였다. 여보, 우리 민준이가 글쎄 나를 부끄러워한다네. 이 늙은 아비가 폐지 줍는다고 창피하다고 그런다네. 박 할아버지는 사진 속에서 온화하게 웃고 있는 아내를 향해 말을 건넸다. 그것은 혼잣말이었지만 마치 아내가 정말로 그의 곁에 앉아 그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기억은 다시 한번 아득한 10년 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았던 봄날이었다. 막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다니던 아들 민준이가 잔뜩 상기된 얼굴로 그를 찾아왔던 날. 아버지, 제가 드디어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유망한 IT 아이템인데 분명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몇몇 투자자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아들의 반짝이는 눈빛과 넘치는 의욕을 보며 박 할아버지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 역시 맨주먹으로 시작하여 작은 공장을 일궈냈던 경험이 있었기에 아들의 그 뜨거운 열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기꺼이 아들의 꿈을 지원해주고 싶었다. 그래 아들아,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야. 이 아비가 당연히 도와줘야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거라.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작은 공장과 유일한 재산이었던 집까지 모두 담보로 잡혀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 그것은 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큰돈이었지만 아들의 빛나는 미래와 원태한 꿈을 위해서라면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그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아들의 사업은 시작부터 삐걱거렸고 믿었던 투자자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아이템은
시장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결국 회사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채 문을 닫고 말았다. 연대 보증을 섰던 박 할아버지에게 남은 것은 평생을 일해도 다 갚을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액수의 빚뿐이었다. 아버지, 흐흑,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가 반드시 이 모든 빚을 다 갚고 아버지께 평생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용서를 비는 아들의 모습에 박 할아버지는 차마 아들을 나무랄 수가 없었다. 그는 그저 아들의 야윈 어깨를 말없이 토닥이며 위로할 뿐이었다. 괜찮다, 아들아. 다 괜찮다. 아버지가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었으니 너무 자책하지 말거라. 너는 아직 젊으니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게다. 그 후 박 할아버지는 결국 공장과 집을 모두 잃고 작은 원룸으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다. 평생을 일구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지만 그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아들을 위한 일이었으니까. 그것이 아버지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다행히 아들 민준이는 그 쓰라린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한번 사업에 도전했고 이번에는 그의 신중함과 노력 그리고 약간의 운까지 따라주면서 몇 년 만에 회사는 눈부시게 급성장했다. 그는 마침내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아버지, 이제 모든 빚도 다 갚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저랑 같이 편하게 사세요. 제가 아버지를 평생 모시겠습니다. 어느 날 아주 오랜만에 그를 찾아온 민준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박 할아버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다. 하지만 그는 결국 아들의 그 따뜻한 제안을 거절했다. 아니다, 아들아. 네가 이렇게 성공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이 아비는 이제 아무런 여한도 없다.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혼자 조용히 사는 것이 더 편하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집안에서 곱게 자란 며느리 정인이가 가난하고 초라한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아니, 노골적으로 불편해하고 창피해야 한다는 것을. 아버님이 저희 집에 계시면 아무래도 손님들 모시기도 좀 그렇고 또 저희 애들 교육에도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아버님. 이해해 주시겠죠? 며느리의 그 차갑고도 정중한 속마음을 전해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며 자신을 바라보던 아들의 그 난처한 표정을 보았을 때 박 할아버지는 스스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물러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더 이상 아들 가족의 행복에 짐이 되거나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연락은 아주 서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뜸해지기 시작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고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는 날들이 이어졌다. 박 할아버지는 외롭고 쓸쓸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성공해서 잘 살고 있다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큰 위안을 삼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일해야 겨우 생활비를 벌 수 있었고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욱더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번 돈을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꼬박꼬박 저축했다. 자신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그 작은 소망 하나를 가슴에 품은 채 고시원에서의 생활은 단조롭고 외로웠다. 새벽 일찍 일어나 밤늦게 돌아와 지쳐 잠드는 생활의 반복. 주말도 휴일도 없이 이어지는 고된 노동.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건강하게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는 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썼다.
비록 사랑하는 가족들과는 멀리 떨어져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고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창밖에서는 어느덧 새벽을 알리는 참새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오늘도 박 할아버지의 고단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가 그렇게 또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제3장 세무서의 작은 거인. 겨울의 끝자락 찬 바람이 아직 옷깃을 파고들던 2월의 마지막 주였다. 박진수 할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그에게 아주 특별하고도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러 관할 세무서에 가는 날. 그는 지난 1년간 자신이 벌어들인 모든 수입을 정직하게 신고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할 생각이었다. 비록 그것이 아주 적은 금액일지라도 그것은 그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여겼다. 박 할아버지는 낡은 나무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서류 가방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1년 동안 그가 꼼꼼하게 기록해온 수입 장부와 이런저런 영수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가득 들어 있었다. 매일 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 작은 등불 아래에서 삐뚤빼뚤한 글씨로 폐지를 팔아본 돈과 고철값을 빠짐없이 기록해온 작은 노트도 그 안에 고이 모셔져 있었다. 오늘은 그래도 정장을 입고 가야겠지. 박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다 옷장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10여 년 전 아직 아내가 살아있을 때 큰맘 먹고 함께 맞춰 입었던 낡은 검은색 정장 한 벌이 비닐 커버에 쌓인 채 고이 걸려 있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광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여기저기 좀이 슬거나 해진 곳도 있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아직은 그런대로 입을 만했다. 그에게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대로 된 외출복이었다. 세무서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고 험난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도 다시 30분이 넘는 거리를 더 걸어가야만 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의 표정에는 힘든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오히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더 가볍고 경쾌해 보였다. 마치 아주 중요한 소풍이라도 가는 어린아이처럼 그의 마음은 약간의 설렘과 함께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도착한 지역 세무서는 평일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대부분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들이나 두툼한 서류 봉투를 손에 든 자영업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낡고해진 정장 차림의 박 할아버지의 모습은 확실히 눈에 띄었고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위축되어 보였다. 어르신 혹시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 직원이 다소 의아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에게 물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말끔하게 생긴 청년이었다. 박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의아함과 함께 어쩌면 약간의 경계심 같은 것도 서려 있는 듯했다. 아마도 노인기초연금이나 이런저런 복지 혜택을 문의하러 온 줄로 지레 짐작했던 모양이었다. 저 종합소득세 신고를 좀 하러 왔습니다만 박 할아버지의 그 대답에 젊은 직원은 순간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잃었다. 세금 신고라니. 그것도 이런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던 것이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럼 저쪽 2번 창구로 가셔서 번호표를 뽑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직원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예의 바르게 안내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구심과 놀라움이 가시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박 할아버지는 그에게 가볍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가 가리킨 창구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대기 시간은 생각보다 꽤 길었다. 박 할아버지는 플라스틱 의자에 꼿꼿이 앉아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차분히 기다렸다.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이 가져온 서류들을 검토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들 사이에서 박 할아버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의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387번 고객님, 2번 창구로 오십시오. 드디어 스피커에서 박할아버지의 대기번호가 호명되었다. 창구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용모의 여직원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명찰에는 김서연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떤 업무로 오셨는지요? 김서연 씨는 기계적이고 사무적인 말투로 물었다. 박 할아버지는 낡은 서류 가방을 열고 그 안에서 작은 노트와 영수증 뭉치를 꺼내며 대답했다. 예, 종합소득세 신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번 돈을 정직하게 신고하고 세금도 내려고요.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럼 소득 종류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혹시 사업소득이 있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폐지를 주어서 번 돈입니다. 김서연 씨의 손이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박 할아버지를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았다. 날고해진 정장 깊게 펜주름과 검버섯이 가득한 얼굴, 그리고 너무나도 진지하고 확고한 눈빛. 농담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어르신, 보통 폐지 수거 등으로 버신 수입은 그 금액이 아주 소액이시라면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만. 아닙니다, 아가씨. 저는 꼭 신고하고 싶습니다. 나도 이 나라의 국민인데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박 할아버지의 그 단호하고도 확신에 찬 말투에 김서연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그의 소득 내역을 입력할 준비를 했다. 그럼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이신 총수입이 대략 얼마나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 할아버지는 자신이 평생의 일기처럼 매일 기록해온 그 낡은 수첩을 꺼내 펼쳤다. 표지는 이미 누렇게 바래고 모서리는 다해져 너덜거리는 아주 오래된 공책이었다. 그 안에는 지난 1년간 그가 벌어들인 수입이 날짜별로 그리고 항목별로 아주 꼼꼼하고 정직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자, 봅시다. 1월에는 87만 원, 2월에는 92만 원, 그리고 3월에는 박 할아버지는 돋보기를 꺼내 쓰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그 금액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김서연 씨는 처음에는 다소 놀란 표정으로, 그러나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컴퓨터에 입력했다. 매달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수입이라니. 폐지 수거만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다. 그리고 11월에는 125만 원, 마지막으로 12월에는 138만 원.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제가 번 총 수입은 정확히 200만 원입니다. 김서연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박 할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되물었다. 네, 2100만 원이라고요. 어르신, 정말로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 3시부터 밤 12시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서 번 돈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그 담담한 설명을 들으며 김서연 씨의 표정은 점점 더 진지하고 숙연해져 갔다. 하루에 거의 20시간 가까이, 그것도 이른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 그토록 고되고 힘든 육체 노동을 해서 번 돈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존경심과 함께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르신. 그럼 이제 세금 신고서를 마저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김서연 씨가 본격적으로 서류 작성을 시작하자 어느새 옆 창구의 다른 직원들도 슬금슬금 이쪽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폐지 수거로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한 노인의 이야기가 조용하지만 빠르게 세무서 사무실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잠깐만요, 어르신. 혹시 작년에 기부하신 내역이나 뭐 그런 영수증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김서연 씨가 문득 생각난 듯 물었다.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세무 담당 직원으로서 당연한 절차였다.
박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빛바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예, 있습니다. 여기 다 모아두었지요. 봉투 안에는 이런저런 단체에 기부했다는 증명서와 함께 각종 기부금 영수증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김서현 씨는 그것들을 하나씩 펼쳐보며 기부처와 금액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기부 금액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 할수록 그녀의 눈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저 어르신, 이게 다 어르신께서 직접 기부하신 금액이 맞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고아원 후원금 600만 원, 부르청소년 장학재단, 기부금 500만 원, 독거노인 지원센터 후원금 400만 원. 그 외에도 자잘한 기부 내역들이 수두룩했다. 김서현 씨가 계산기를 두드려 그 모든 기부 금액을 합산해보니 무려 500만 원이 넘는 거액이었다. 그의 연간 총수입 200만 원에 거의 70%가 넘는 엄청난 금액을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기부했던 것이다. 예, 맞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박 할아버지는 여전히 담담하고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김서연 씨는 순간 말을 잃었다. 자신도 결코 넉넉하지 않은, 오히려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처지이면서도 자신이 번 돈의 대부분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부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충격이자 경이로움이었다. 창구 뒤쪽에서 나지막한 탄성과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른 직원들 역시 박 할아버지의 이 엄청난 기부 내역을 전해 듣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평범하기 그지없던 세무서의 어느 하루가 박진수라는 한 평범한 노인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로 인해 잔잔한 감동의 물결로 채워지는 순간이었다. 김 과장님, 잠깐 이쪽으로 좀 와보실 수 있나요? 김소연 씨가 다급하게 자신의 직속 상관인 김 과장을 불렀다. 잠시 후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인자한 인상의 여성 과장이 다가왔다. 김소연 씨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김 과장 역시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박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 세무서에서 수십 년을 근무했지만 어르신 같은 분은 정말 처음 뵙습니다. 김 과장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박 할아버지는 여전히 쑥스러운 듯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아닙니다. 별것 아닌 일을 가지고 뭘 그리 대단하다고들 하시는지.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요. 김서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해서 세금 신고 서류를 작성했다. 박 할아버지의 엄청난 기부금 내역을 모두 소득 공제 항목으로 적용하니 놀랍게도 그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당한 금액의 환급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약 2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다. 어르신, 계산을 다 해보니 오히려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대략 213만 원 정도를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럽니까? 허허, 그거 참 잘 됐네요. 그럼 그 돈으로 또 좋은 일에 기부할 수 있겠군요. 박 할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김서연 씨는 다시 한번 깊은 충격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 환급금마저도 당연하다는 듯이 또다시 기부하겠다니. 이 노인은 정말로 특별한 분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어르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김서연 씨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왜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기부하시는 건가요? 어르신께서도 결코 넉넉하시거나 편안한 형편은 아니신 것 같은데. 박 할아버지는 잠시 먼 곳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정말 지독하게 가난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마음껏 할 수가 없었지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려는 그 어린 학생들을 보면 결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제가 아주 조금이나마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만 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김서연 씨는 박 할아버지의 그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겁게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딛고 일어나 이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는 그 마음이 참으로 눈물겹도록 아름답고 숭고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우리 손주들 이름으로 작은 장학금도 하나 만들었어요. 비록 지금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라도 할애비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박 할아버지의 그 마지막 말에 사무실 전체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창구에서 업무를 보던 다른 직원들 모두가 자신도 모르게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어르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김서연 씨가 진심을 다해 말했다. 다른 직원들 역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모든 세금 신고 서류 작성이 끝나고 박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사무실 뒤쪽에서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왔다. 바로 이 세무서의 서장이었다. 어르신,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풍채 좋은 세무서장이 박 할아버지 앞에 서서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방금 직원들에게 어르신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아닙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여전히 겸손하게 대답했다. 세무서장은 깊은 감동을 받은 표정으로 박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어르신 같은 분들이 아직 우리 사회에 계시기에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이만큼이라도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서장의 그 진심 어린 말에 사무실 안에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 할아버지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꾸 어색했던 박수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우렁차게 변해 사무실 전체를 가득 채웠다. 박 할아버지는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뜨거운 박수와 칭찬을 받아본 것은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의 눈가가 자신도 모르게 촉촉하게 젖어들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연신 허리를 숙여 깊이 인사했다. 직원들의 뜨거운 박수는 한동안 계속되었다. 평범하기 그지없던 세무서에 어느 하루가 한 이름 없는 노인의 아주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선행으로 인해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으로 채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김서연 씨는 그런 박 할아버지를 문 밖까지 따라 나와 정중히 배웅하며 말했다. 어르신 부디 앞으로도 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젊은이들도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오. 박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세무서를 나섰다. 그의 등 뒤로 여전히 따뜻한 박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오늘은 정말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의미 있는 날 중에 하루가 될 것 같았다. 밖으로 나온 박 할아버지는 잠시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다. 가슴이 벅차고 뭉클했다.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폐지를 주워 살았지만 오늘처럼 자신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다는 느낌을 받아본 것은 정말 처음이었다. 여보, 나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당신이 하늘에서도 나를 지켜보고 있겠지? 박 할아버지가 마치 아내에게라도 말하듯 저 멀리 보이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구름 사이로 따스한 봄 햇살 한 줄기가 그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다. 마치 하늘에 있는 아내가 그의 그 물음에 환하게 웃으며 대답해주고 있는 것처럼. 제4장 따뜻한 인연의 시작. 세무서장실의 문이 닫히고 사무실 안은 다시 평소의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지만 방금 전 박진수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깊은 감동의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는 듯했다. 특히 창구에서 할아버지를 직접 응대했던 김서연 씨는 한동안 자리에 멍하니 앉아 좀처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박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어떻게 저런 삶을 사실 수가 있을까? 그녀는 박 할아버지의 그 낡고 해진 정장과 깊게 펜 주름 그리고 폐지를 주워 모은 돈으로 수천만 원을 기부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리고 손주들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었다는 그의 말과 그 말을 할 때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그 쓸쓸하면서도 따뜻했던 미소까지. 모든 것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서연 씨, 아직도 아까 그 어르신 생각하는 거야. 표정이 왜 그래?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 직원이 걱정스러운 듯 그녀에게 물었다. 김서연 씨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니, 왠지 마음이 계속 먹먹하고 아프네요. 저희 아버지 생각도 나고요. 사실 김서연 씨의 아버지도 젊은 시절 아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분이었다. 비록 박 할아버지처럼 폐지를 줍지는 않으셨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며 그녀를 대학까지 공부시켰다. 그래서인지 박 할아버지의 그 고단했던 삶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지 않는 따뜻한 마음에 더욱더 깊이 공감하고 감동했던 것인지도 몰랐다. 그런데 언니 참 신기한 게요. 아까 그 박진수 할아버지 처음 뵙는 분인데도 왠지 모르게 얼굴이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선가 한 번쯤은 꼭 뵌 적이 있는 것처럼요. 김서연 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깊은 눈빛과 온화한 미소가 이상하리만큼 낯설지 않게 느껴졌던 것이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서연 씨는 평소와는 달리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지 않고 혼자 구내식당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해서 도저히 동료들과 평소처럼 웃고 떠들 기분이 아니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박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진수 할아버지, 과연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분은 정말로 그렇게 혼자 고시원에서 외롭게 살고 계시는 걸까? 문득 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궁금증이 강하게 밀려왔다. 그토록 많은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기부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혹시 가족들은 없는 것인지 너무나도 알고 싶어졌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김서연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박 할아버지의 세금 신고 내역을 다시 한번 열어보았다. 그의 주소지를 확인하니 과연 강남의 어느 한적한 골목길에 위치한 낡고 허름한 고시원이었다. 정말로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구나. 그녀의 마음이 더욱더 무겁고 아파왔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위대한 일인지 그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김서연 씨는 마침내 어떤 결심을 굳힌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박 할아버지를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단순히 세무 업무로 얽힌 관계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의 그 따뜻하고 숭고한 삶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마침 휴무일이었던 김서연 씨는 아침 일찍부터 박 할아버지가 살고 있다는 강남의 그 낡은 고시원 동네로 향했다. 이른 아침 시간이라 거리는 아직 한산했고
강한이 새벽 운동을 나온 주민들의 모습만이 눈에 띌 뿐이었다. 어렵지 않게 고시원 건물을 찾아냈지만 막상 그 앞에 선이 선뜻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혹시라도 자신의 이런 갑작스러운 방문이 그에게 누를 끼치거나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혹시 박진수 어르신 지금 안에 계신가요? 한참을 망설이다. 그녀는 고시원 1층 관리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안에 있는 중년 남성에게 물었다. 관리인은 그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이내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박 영감님은 지금 안 계실 텐데요. 새벽 일찍 일하러 나가셔서 보통 저녁 늦게나 들어오십니다. 혹시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 김서연 씨는 약간 실망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그때 고시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골목길 저편에서 아주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허리가 잔뜩 굽은 채 낡은 손수레를 힘겹게 끌고 가는 한 노인의 모습. 틀림없는 박진수 할아버지였다. 어르신 김서연 씨가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그를 불렀지만 할아버지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듯 그저 앞만 보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꽤 멀었기 때문이었다. 김서연 씨는 빠른 걸음으로 할아버지를 뒤쫓아갔다. 할아버지는 인근 상가 건물들을 돌며 재활용품과 폐지들을 수거하고 있었다. 무거운 박스들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그의 모습이 무척이나 힘겹고 위태로워 보였다. 김서연 씨는 차마 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한동안 그의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정말 고되고 힘든 일이구나. 직접 그의 일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니 그녀의 마음은 더욱더 아파왔다. 이른이 훌쩍 넘은 저 고령의 나이에 매일같이 이런 고된 육체노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싸움일지 그녀는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김서연 씨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 어제 세무서에서 협했었던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깜짝 놀란 듯 잠시 그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기억이 난 듯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네. 어제 저를 친절하게 도와주셨던 그 젊은 직원분이시구먼요. 그런데 여긴 또 어쩐 일로 오셨소? 다름이 아니라 그냥 어르신이 갑자기 궁금해져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신뢰를 범한 것이 아니라면 잠시 어르신과 이야기라도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옆자리를 손으로 가리켰다. 김서연 씨는 고맙습니다. 어르신하고 정중히 인사하고는 그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사실은 어르신, 저희 아버지께서도 예전에 아주 오랫동안 폐지를 주우시면서 저와 제 동생들을 키우셨어요. 그래서 어제 세무서에서 어르신을 뵙고 이런저런 말씀을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김서연 씨의 말에 박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셨구먼. 참으로 훌륭하고 장한 아버님을 두셨네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세상 그 어떤 고생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니까. 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저는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공원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맑은 새소리가 그들의 침묵을 부드럽게 채워주고 있었다. 어르신, 어제 세무서에서 기부하신 내역들을 보고 정말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기부하시는 건지 여쭈어봐도 괜찮을까요? 어르신께서도 결코 넉넉하시거나
편안한 형편은 아니신 것 같은데. 김서연 씨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박 할아버지는 잠시 먼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세상에 되돌려주고 싶어서 그런다오. 살다 보니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아주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가족분들은 어르신께서 이렇게 많은 기부를 하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반대하시거나 걱정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그 질문에 박 할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아주 미세하게 어두워지는 것을 김서연 씨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금세 다시 평소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가족이 있기는 하지요. 아주 번듯하게 잘 살고 있는 아들 내외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손주들도 있고요. 하지만 요즘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자주 만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다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걸로 이 늙은이는 충분합니다. 김서연 씨는 박 할아버지의 그 쓸쓸한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과 아픔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분명 그에게는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할 어떤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았다. 어르신, 제가 앞으로 가끔씩 이렇게 어르신을 찾아뵈도 괜찮을까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어르신께 이런저런 인생 이야기도 더 많이 듣고 싶어서요. 박 할아버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김서연 씨를 바라보았다. 이런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허허, 이렇게 예쁘고 젊은 아가씨가 이 볼품없는 늙은이를 뭐 하러 자꾸 찾아오려고 그러시오. 아가씨도 바쁘고 할 일이 많을 텐데. 아니에요, 어르신.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주말에는 시간도 많고요. 가끔씩 이렇게 어르신과 함께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저에게도 아주 큰 기쁨이고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아주 우연하고도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김서연 씨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을 이용하여 박 할아버지를 찾아뵙기로 약속했다. 며칠 후 첫 번째 주말이 되자 김서연 씨는 약속대로 박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녀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작은 도시락과 따뜻한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어르신 점심 식사 같이 하실래요? 제가 어르신 드시라고 좀 만들어 와봤어요. 아이고, 이런 귀한 걸 다. 정말 고맙구려 아가씨. 두 사람은 다시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김서연 씨가 정성껏 준비해 온 도시락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공장을 운영하며 겪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들 민준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까지 그동안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들을 그녀에게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이 한때는 아주 촉망받는 젊은 사업가였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아이 사업을 밀어주었었는데 그게 그만 한순간에 다 실패하고 말았지 뭡니까? 그래도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자식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부모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소. 김서연 씨는 박 할아버지의 그 담담한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배웠다. 조건 없고 계산 없는 그저 자식의 행복만을 바라는 부모의 그 숭고하고도 위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인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런데 어르신, 그럼 아드님은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지금은 아주 잘 되고 있어.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지금은 아주 큰 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요. 아주 좋은 집에서 예쁜 마누라랑 토끼 같은 자식들하고 오순도순 잘 살고 있다오.
가끔 만나 뵙거나 하시지는 않으시고요. 그 질문에 박 할아버지는 또다시 그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요즘은 서로가 너무 바빠서, 그리고 아무래도 며느리가 나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구먼. 그래서 내가 먼저 연락을 끊었어. 괜히 그 아이들 행복에 내가 걸림돌이 될 수는 없지 않겠소. 김서연 씨는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토록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 아버지를 어떻게 그렇게 외면하고 모른 척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울컥하며 말했다. 어르신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허허, 괜찮다오 아가씨. 자식들이 저렇게 제 앞가림 잘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늙은이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다오. 그리고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나를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는 아가씨 같은 좋은 인연도 만났으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오. 박 할아버지는 김서연 씨를 바라보며 아주 환하고 따뜻하게 웃었다. 김서연 씨도 그런 그를 마주보며 따라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혈연을 뛰어넘는 아주 따뜻하고도 깊은 정이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후로도 김서연 씨는 꾸준히 그리고 정성껏 박 할아버지를 찾아뵈었다. 때로는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몸이 편찮으실 때는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료를 받게 해드리기도 했다. 박 할아버지에게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든든하고도 따뜻한 조력자이자 말벗이 생긴 셈이었다. 서연 아가씨,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이 늙은이가 외롭지 않게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 아니에요, 어르신. 오히려 제가 어르신을 뵈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걸요. 어르신은 정말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같아요. 어르신 덕분에 제 마음이 늘 따뜻하고 행복해집니다. 두 사람의 아주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인연은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깊어져만 갔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서로에게 세상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제5장 부끄러운 재회. 어느덧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의 어느 날 오후였다. 강남의 그 고급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박진수 할아버지의 며느리 김정인 씨는 개인적인 세금 관련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히 화려하고 도도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수정 신고할 것이 좀 있어서 왔는데요. 정희는 안내 데스크에서 용무를 말하고 직원이 건네준 대기 번호표를 받아들고는 한쪽 대기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스마트폰으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던 그녀의 귀에 문득 창구 너머에서 들려오는 여직원들의 나지막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김 주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박진수 할아버지 오늘 또 오셔서 기부금 영수증 추가로 제출하고 가셨어요. 이번에는 화재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300만 원이나 또 기부하셨더라고요. 정말요. 세상에 그 할아버님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폐지 주워서 버신 돈으로 어떻게 그렇게 큰 금액을 계속 기부하실 수가 있는지. 작년에만 저희 쪽에 신고된 기부금 총액이 500만 원이 넘으셨다면서요. 올해도 벌써 500만 원이 넘으셨다고 하고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웠다. 박진수 할아버지 그리고 폐지 설마 자신이 아는 그 시아버지 박진수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 하지만 폐지라는 단어와 박진수라는 이름이 함께 언급되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불길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창구에서 한 여직원의 조금은 상기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바로 김서연 주무관이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저희 세무서의 숨은 자랑이신 박진수 어르신이세요. 매년 폐지를 주워버신 수입의 대부분을 익명으로 기부하시고 또 성실하게 세금 신고까지 하시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랍니다.
김서연 주무관의 그 말과 함께 창구 안쪽에서 한 노인이 다른 직원들의 정중한 배웅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 입은 검은색 정장 차림. 허리는 다소 굽었지만 그 표정만큼은 더없이 온화하고 평온해 보이는 바로 그 노인. 정희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자신의 시아버지 박진수 할아버지가 틀림없었다. 그런데 지금 저 상황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폐지를 주워본 돈으로 수천만 원을 기부하고 세무서 직원들의 존경과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저 노인이 정말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시아버지란 말인가? 주변의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박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해 보이십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낍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직원들의 진심 어린 인사를 받으며 박 할아버지는 그저 쑥스러운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정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어르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손주분들 이름으로 만드신 그 박지훈 박수연 장학금도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5명의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그 장학금 덕분에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김서연 주무관의 그 말에 박 할아버지의 얼굴에 비로소 환한 기쁨의 미소가 떠올랐다. 아, 그럽니까? 허허, 그거 참으로 다행이구먼. 우리 지훈이 수연이 이름으로 만든 그 작은 장학금이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니. 이 늙은이가 더 바랄 것이 없네 그려. 정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의 아이들 지훈이와 수연이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었다니.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시아버지께서 그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폐지를 주워 모은 피 같은 돈으로 말이다.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그녀의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세무서장실 문이 열리고 중후한 풍채의 세무서장이 걸어 나왔다. 아이고, 박 어르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셨군요. 반갑습니다. 아, 서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또 괜한 폐를 끼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어르신 덕분에 저희 세무서 분위기가 얼마나 훈훈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르신 다름이 아니라 다음 달에 저희 세무서에서 관내 모범 납세자 표창 행사가 있는데 제가 어르신을 강력하게 추천해 두었습니다. 부디 꼭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깜짝 놀란 듯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서장님 그런 건 제가 감히 받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저는 그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요. 어르신의 그 정직함과 나눔의 정신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귀감이 됩니다. 부디 사양하지 마시고 꼭 받아주십시오. 세무서장의 그 진심 어린 말에 주변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쳤다. 정희는 그 모든 광경을 마치 꿈이라도 꾸는 것처럼 멍하니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외면했던 시아버지가 사실은 이렇게나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남몰래 하고 계셨다니.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동들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과 처절한 죄책감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박 할아버지가 마침내 세무서를 나서려던 바로 그 순간 정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다. 아, 아버님. 박 할아버지는 자신을 부르는 그 애절한 목소리에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서 있는 며느리 정인의 모습을 보고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인아, 네가 여긴 또 어쩐 일이냐? 아버님, 저 방금 다 들었어요. 아버님께서 그동안 해오신 그 모든 훌륭하신 일들을요. 정인의 목소리가
죄책감과 슬픔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 할아버지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그랬구나. 뭐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뭘 그리 호들갑을 떨고 그러느냐.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아버님께 너무나도 못되게 굴었어요. 아버님의 그 깊은 마음도 모르고 용서해 주세요, 아버님. 제발. 정인이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박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울지 마라, 얘야. 여기서 이렇게 울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느냐. 박 할아버지가 당황하며 정인을 달랬다. 그때 이 모든 상황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지켜보던 김서연 주무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어르신,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박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우리 훌륭한 며느리란다. 김서연 씨는 깜짝 놀랐다. 그동안 박 할아버지에게서 간간히 들어왔던 그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바로 그 며느리가 지금 눈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고 있는 이 화려한 차림의 여인이었단 말인가. 네, 그럼 어르신 아드님이 정인이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정말 아버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어렵고 외롭게 사시는 줄도 모르고,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일부러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정말 천하에 둘도 없는 불효 자식들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괜찮다, 얘야. 다 지난 일이다. 너희들이라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걸로 이 늙은이는 충분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단다. 아버님, 제발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내 민준 씨도 아버님을 얼마나 뵙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정인이 간절하게 애원했지만 박 할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지금도 충분하다. 괜히 너희들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구나. 바로 그때 정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남편 민준이에게서 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응, 나 지금 세무서에 있는데. 그런데 아버님이 여기 바로 내 앞에 계셔. 정인이 전화를 받으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박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아버님, 저 민준입니다. 지금 당장 그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제발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버님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다급하고도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할아버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다, 아들아. 올 필요 없다.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박 할아버지가 힘겹게 말했지만 민준의 목소리는 더욱더 단호하고 간절했다. 아버님 제발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아버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버님께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아버님. 통화를 끝낸 박 할아버지는 아주 복잡하고도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정인은 여전히 그의 옆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김서연 씨와 다른 세무서 직원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서연 씨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 가족분들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찾으시는데 한번 만나보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어르신께서도 사실은 가족분들을 많이 그리워하고 계셨잖아요. 박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래야겠지. 어쩌면 이제는 정말로 만날 때가 된 것인지도 모르겠구나. 15분쯤 지났을까. 세무서 입구 앞에 번쩍이는 고급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급하게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박민주는 거의 뛰다시피 세무서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초조함과 불안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버님, 민준이 외치자 박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10년 만에 마주하는 아들의 얼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의 모습이었다. 박 할아버지의 눈가가 자신도 모르게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민주는 곧장 아버지에게 달려와 그의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세무서 안이 순간 술렁거렸다. 최고급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대기업 사장이 초라한 행색에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그 광경이 결코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어나거라, 아들아. 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느냐. 박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민주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좀처럼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동안 저는 아버님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인간도 아닙니다. 그만하거라, 아들아. 다 지난 일이다. 네가 이렇게 다시 나를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나는 다 괜찮다. 김서연 씨와 다른 세무서 직원들은 그 눈물겨운 부자 상봉의 광경을 숨을 죽인 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세무서장도 어느새 사무실에서 나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르신,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아드님과 다시 만나시게 되어서요. 세무서장이 다가와 말하자 민준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저희 아버님께서 여기서 혹시 무슨 김서연 씨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박진수 어르신께서는 저희 세무서의 자랑이자 귀감이십니다. 지난 수년간 폐지를 수거하여 버신 수입의 대부분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아낌없이 기부해 오셨고 또 매년 성실하게 세금 신고까지 하시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민준과 정희는 그 말에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들이 그토록 외면하고 무시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이토록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셨던 것이다. 특히 두 분의 자제분들이신 박지훈 군과 박수연 양의 이름으로 장학재단까지 만드셔서 매년 수많은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김서연 씨의 그 마지막 말에 정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저희가 정말 아버님의 그 깊은 사랑도 모르고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그저 쓸쓸하게 웃을 뿐이었다. 훌륭할 건 또 뭐 있겠느냐.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굳은 결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이제 저희와 함께 집으로 가시지요. 제가 아버님을 평생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아버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버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정인도 눈물을 닦으며 간절하게 부탁했다. 박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다. 지난 10년 동안 혼자 살아온 그 고독한 삶이 이미 그의 몸과 마음에 너무나도 깊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그 진심 어린 눈빛과 간절한 호소를 보니 그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제발요, 아버님. 이제는 저희가 아버님께 그동안 받았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진심 어린 간절함이 묻어났다. 정인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지훈이랑 수연이도 할아버지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특히 수연이는 할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손주들 이야기에 박 할아버지의 표정이 비로소 부드럽게 풀렸다. 그래, 그 녀석들이 나를 보고 싶어 하긴 하는 게냐. 네, 아버님 애들도 할아버지 만나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제발 저희와 함께 가주세요. 드디어 박 할아버지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그럼 가끔씩 너희 집에 들르도록 하마. 가끔이 아니라 아예 저희 집에서 함께 사셔야지요.
아버님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박 할아버지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다. 아들과 며느리의 그 진심이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기 때문이었다. 세무서 직원들이 모두 일어서서 뜨거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눈물겨운 가족의 화해와 재회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박수였다. 정말 다행입니다, 어르신. 이제 아드님, 며느님과 함께 늘 행복하게 사십시오. 세무서장이 환하게 웃으며 축하의 말을 건넸다. 김서연 씨 역시 눈가의 눈물을 글썽이며 활짝 웃었다. 어르신 정말 잘 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시겠네요. 그렇게 박진수 할아버지는 10년 만에 아주 길고도 외로웠던 시간을 뒤로하고 마침내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세무서를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희망에 차 있었다. 박민주는 아버지를 정중히 부축하여 자신의 채 모셨다. 10년 만의 재회. 아직도 모든 것이 꿈결처럼 느껴졌다. 차 안은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운전대를 잡은 민주는 백미러를 통해 강한이 뒷좌석에 앉은 아버지의 모습을 훔쳐보았고 그의 옆자리에 앉은 아내 정인 역시 어쩔 줄 몰라 하며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박진수 할아버지는 그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아버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지요? 침묵을 먼저 깬 것은 민준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박 할아버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본 채 나지막이 대답했다. 힘든 건 없었다. 오히려 마음은 편했지. 너희들이라도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정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줄도 모르고,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슬픔의 그림자 또한 드리워져 있었다. 이제 그만하거라 얘야. 다 지난 일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다는 것 아니겠느냐. 차는 어느새 강남의 그 고급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바로 오늘 아침 박 할아버지가 폐지를 줍다가 경비원에게 쫓겨나고 며느리에게 모진 수모를 당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더 이상 초라한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 집의 주인이자 존경받는 가장으로서 당당하게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집 현관문이 열리고 안에서 두 아이가 뛰쳐나왔다. 박 할아버지의 손주들 지훈이와 수연이었다. 아빠, 엄마 어서 오세요. 하지만 아이들은 현관에 함께 서 있는 낯선 할아버지를 보고는 순간 걸음을 멈칫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도 길었고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다. 지훈아, 수연아, 이리 와서 인사드리렴. 할아버지시다. 민준이 다소 어색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들을 불렀다. 아이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아빠의 말에 따라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꾸벅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박 할아버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다. 10년 만에 마주하는 손주들의 모습. 꼬맹이였던 지훈이는 어느새 훌쩍 키가 큰 청소년이 되어 있었고 늘 할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수연이는 이제 제법 숙녀티가 나는 예쁜 소녀로 자라 있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이렇게나 많이 컸구나. 할애비가 너희들을 미처 알아보지도 못할 뻔했네 그려. 박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자 아이들도 그제야 어색함이 조금 풀린 듯 해맑게 웃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넓고 화려한 거실이 펼쳐졌다. 최고급 가구와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지만 박 할아버지는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고 어색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난 10년간 그가 살아왔던 2평 남짓한 고시원 방과는 너무나도 다른,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아베오님, 이쪽 방으로 드시지요. 아버님께서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일 전망 좋고 넓은 방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정인이 할아버지를 안내한 방은 크고 밝았으며 커다란 창문 너머로는 아름다운 한강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렇게 좋은 방을 나 같은 늙은이에게 나는 그냥 아무데나 작은 방 하나면 충분한데 무슨 말씀을요? 아버님은 이 집의 가장 큰 어른이신데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아버님을 편안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못했던 효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 정인이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진수성찬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우와, 할아버지 오셨다고 엄마가 오늘 특별히 갈비찜이랑 잡채도 하셨어요. 수연이가 신이 나서 밝게 말했다. 박 할아버지는 손주들의 재롱에 오랜만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식사를 하던 중 민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아베오님, 오늘 세무서에서 직원분들께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버님께서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셨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박 할아버지는 그저 손사래를 쳤다. 대단할 건 또 뭐 있겠느냐.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했을 뿐이다. 아닙니다, 아버님. 매년 1,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하신다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인도 진심으로 거들었다. 특히 저희 아이들 지훈이와 수연이 이름으로 장학금까지 만들어주신 것을 듣고 저는 정말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밥을 먹던 지훈이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할아버지, 정말 저희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드셨어요. 왜요? 그래, 그랬단다. 이 할애비가 비록 너희들 곁에 자주 있어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늘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혹시라도 세상에 너희들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려는 다른 아이들이 있다면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랬단다. 박 할아버지의 그 진솔한 설명을 들은 지훈이와 수연이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더니 이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대박, 할아버지 완전 멋있으세요. 저도 나중에 커서 꼭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 아이들의 그 순수하고도 기특한 반응에 식탁에 둘러 앉은 어른들은 모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다 함께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민준이 다시 한번 아주 진지하고도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아베오님,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아버님을 제대로 찾아뵙지도 않고 또 제대로 모시지도 못한 것은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희의 큰 잘못입니다. 그만하거라, 아들아. 이제 와서 지난 일을 다시 들추어 무엇 하겠느냐. 아닙니다, 아버님. 저희는 반드시 아버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특히 제가 사업에 성공하고 나서 너무나 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의 그 크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정인도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을 이었다. 제가 가장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시아버님께서 폐지를 주우시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아버님을 멀리하려 했던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고 철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님. 박 할아버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의 진심 어린 고백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물, 어린 사죄가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녹이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세무서에서 아버님의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저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이야말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마음을 가지신 진짜 부자셨다는 것을요. 저희는 돈만 줬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민준의 말에 박 할아버지는 그제야 희미하게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부자라니, 나는 그저 아버님 이제부터라도 저희가 아버님을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그 훌륭하신 일들도 이제 저희가 함께 힘을 보태고 돕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줄 테냐? 네, 아버님, 저희 온 가족이 함께 봉사하면서 살면 아이들에게도 아주 좋은 교육이 될 것 같고 또 저희 부부에게도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인도 진심으로 맞장구를 쳤다. 그래요, 아버님. 저도 이제는 정말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님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때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지훈이가 불쑥 말했다. 저도 그럼 할아버지 따라서 같이 폐지 주우러 가도 돼요. 재밌을 것 같아요. 나도 같이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 수연이도 손을 번쩍 들며 외쳤다. 박 할아버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허허, 이 녀석들,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데 너희들이 정말 괜찮겠느냐. 네 할아버지랑 같이 하면 뭐든지 다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그 순수하고도 열정 넘치는 반응에 어른들은 모두 한바탕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민준이 갑자기 무언가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아버님, 그런데 아까 세무서에서 들으니 아버님께서 곧 모범 납세자 표창도 받으신다고 하던데요. 아, 그거 뭐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뭘 그리 별것 아니긴요. 아버님 정말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대단한 일이십니다. 그날 저희 온 가족이 다 함께 가서 아버님을 힘껏 축하드릴게요. 그리고 아버님, 제가 회사에도 아버님 이야기를 전부 다 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이 모두 아버님의 그 훌륭하신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인도 그 말에 덧붙였다. 그래서요, 아버님, 저희 회사 차원에서도 앞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그 숭고한 나눔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아버님 성함을 딴 박진수 나눔재단도 곧 설립할 계획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너무나도 놀랍고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재단이라니, 그렇게까지 거창한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아버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그 따뜻한 나눔의 정신을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아버님의 그 사랑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민준의 그 진심 어린 설명을 들은 박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뭉클하게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그 아주 작고도 보잘것없는 실천이 이렇게나 큰 감동과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그날 저녁 정인이 아주 특별한 제안을 했다. 아버님, 그럼 내일 아침에는 저희 온 가족이 다 함께 아버님 일하시는 곳으로 따라 나서면 어떨까요? 저희도 아버님 하시는 폐지, 수거 일을 한번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서요. 정말 괜찮겠느냐? 그거 아주 힘들고 더러운 일인데 당연하죠. 아버님 온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하면 그것만큼 더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민준도 흔쾌히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야. 그럼 우리 앞으로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다 함께 가족 봉사 활동을 하는 건 어떨까요? 와, 좋아요, 좋아요. 지훈이와 수연이가 신이 나서 소리치며 박수를 쳤다. 박 할아버지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10년 만에 어렵게 되찾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신을 맞아주고 있다니. 고맙다. 정말로 고맙구나, 얘들아. 박 할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온 가족이 모두 다가와 그를 따뜻하게 부둥켜 안았다. 거실 안은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하고도 행복한 온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박 할아버지는 아들 내외가 정성껏 마련해준 새 방에서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청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마치 그의 새로운 삶을 축복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여보, 나 드디어 우리 애들 곁으로 다시 돌아왔어. 당신도 하늘에서 분명 기뻐하고 있겠지요. 박 할아버지가 마치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라도 말하듯 저 멀리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돌아가신 아내도 분명 지금 이 순간 그의 곁에서 함께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다. 이제 박 할아버지에게는 외롭고 고독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갈 따뜻하고 행복한 노년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출발. 그의 인생 제2막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박진수 할아버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이른 시간에 잠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오늘은 그의 곁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차가운 고시원 방의 외로움과 적막함이 아니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희미한 도시의 소음 대신 옆방에서 들려오는 손주들의 고른 숨소리와 어렴풋이 풍겨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그의 아침을 부드럽게 깨우고 있었다. 거실로 나가자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 정인이 부산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아들 민준과 손주들 역시 운동복 차림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늘 정말 함께 나가시는 겁니까? 정인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냉랭함 대신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다. 당연하지. 어제 우리 강아지들이랑 약속하지 않았느냐. 박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할아버지 빨리 가요. 저희 준비 다 됐어요. 지훈이와 수연이가 신이 나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온 가족이 함께 집을 나섰다. 박 할아버지가 평소 다니던 익숙한 재활용 수거 코스를 따라 걸으며 그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에게 폐지 줍는 요령과 주의사항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이 건물 뒤편에는 항상 깨끗하고 질 좋은 박스들이 많이 나온단다. 그리고 저쪽 편의점 옆에는 음료수 캔이나 플라스틱 병들이 제법 쌓여있지. 민주는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열심히 메모를 했고 정희는 두꺼운 장갑을 낀 채 제법 능숙한 솜씨로 박스를 모으기 시작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할아버지와 부모님을 따라 신이 나서 폐지를 줍고 플라스틱 병을 분류했다. 아빠, 엄마 저기 엄청 큰 박스 있어요. 수연이가 보물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소리쳤다. 박 할아버지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한없이 따뜻하고 뭉클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지난 10년간 그가 홀로 외롭게 걸어왔던 이 길이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의 곁을 함께 걷고 있었고 그의 고단했던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두어 시간쯤 지나자 그들이 함께 끌던 손수레 위에는 재활용품들이 산더미처럼 가득 쌓였다. 모두의 입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행복해 보였다. 할아버지, 이렇게 많이 모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지훈이가 숨을 헐떡이며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박 할아버지가 어림잡아 계산해보니 대략 2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다. 우와, 그럼 이 돈으로 우리 뭐 할 거예요? 수연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박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허허, 글쎄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니까 이 할애비가 우리 강아지들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나 하나씩 사줄까? 재활용품 수거센터에 도착하자 그곳 직원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아니 어르신, 오늘은 온 가족분들이 다 함께 오셨네요. 이야, 정말 보기 좋습니다. 헤어호 그렇소. 우리 아들 내외랑 예쁜 내 손주들이랍니다. 박 할아버지가 더없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가족들을 소개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아버지에게 제안했다.
아버님, 다음 주말에는 저희 회사 직원들도 함께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어떨까요? 제가 어제 회사 게시판에 아버님 이야기를 올렸더니 직원들이 모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들도 꼭 한번 동참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들아, 좋은 생각이다. 함께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지 않겠느냐. 나눔은 그렇게 함께할 때 더욱 커지는 법이니까. 그날 오후 민준의 회사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진수 할아버지의 숭고한 나눔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박진수 나눔 재단의 설립이 정식으로 결정되었다. 재단의 주요 사업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생활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이었다. 민주는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았고 정인과 김서연 씨 역시 재단의 주요 임원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며칠 후 세무서로부터 반가운 연락이 왔다. 박진수 할아버지의 모범 납세자 표창 시상식 날짜가 다음 주 금요일로 정해졌다는 소식이었다. 어르신,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세무서 대강당에서 시상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꼭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김서연 씨가 기쁜 목소리로 전화 너머로 알려왔다. 박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온 가족이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다. 표창식이라니 아버님 정말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대단한 일이십니다. 정인이 진심으로 감격하며 말했다. 지훈이와 수연이도 신이 나서 박수를 치며 할아버지 최고를 외쳤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주 토요일 아침이 밝았다. 민준의 회사 앞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십 명의 직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모두들 편안한 작업복 차림에 두꺼운 장갑을 끼고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오늘의 특별한 봉사활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의 아주 특별한 봉사활동에 귀한 걸음을 해주신 이분은 바로 저희 회장님의 아버님이시자 우리 사회의 진정한 나눔과 봉사의 귀감이신 박진수 어르신이십니다. 민준의 소개와 함께 박진수 할아버지가 직원들 앞으로 나서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박 할아버지는 여전히 쑥스러운 듯 손을 내저으며 겸손하게 인사했다. 본격적인 봉사활동이 시작되자 모두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열심히 움직였다. 박 할아버지는 각조를 돌며 폐지 줍는 요령과 안전수칙들을 알려주었고 직원들은 그의 지혜와 경험에 연신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다 함께 인근 공원에 둘러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고 그렇게 꾸준히 이런 훌륭한 일을 해오실 수 있으셨는지요? 한 젊은 직원이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박 할아버지는 그저 평온한 미소로 대답했다. 허허, 별것 아니라니까 그러네. 처음에는 그저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었지. 하지만 하다 보니 알게 되었네. 내가 아주 조금만 더 노력하고 아주 조금만 더 아끼면 나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말일세. 그 작은 희망들이 모여서 어쩌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네. 봉사활동이 모두 끝나고 그날 하루 동안 모인 재활용품들을 정산한 수익금은 무려 50만 원이 넘었다. 이 돈은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박진수 나눔 재단에 기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 할아버지가 제안하자 모든 직원들이 뜨거운 박수로 동의했다. 그리고 마침내 금요일 오후 모범 납세자 표창 시상식 날이 되었다. 온 가족이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세무서 대강당으로 향했다. 시상식장에는 이미 많은 내빈들과 수상자 가족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모여 북적이고 있었다. 2025년도 자랑스러운 모범 납세자 박진수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호명과 함께 박진수 할아버지의 이름이 불리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박 할아버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섰다. 세무서장이 직접 그에게 표창장과 함께 빛나는 메달을 수여했다. 박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기자들이 그에게 몰려와 인터뷰를 요청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토록 많은 금액을 꾸준히 기부하실 수 있으셨는지, 그 비결이라도 있으신지요? 헤어허 비결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나누고 베풀며 사는 것이 인간된 도리이자 더 큰 행복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의 옆에 나란히 서 있던 아들 민준이 마이크를 이어받아 말했다. 저희 회사에서도 아버님의 그 숭고한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 할아버지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빛나는 메달과 손에 들린 표창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베오님 정말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정인이 감격에 겨워 말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부둥켜 안으며 연신 축하의 말을 건넸다. 할아버지 최고, 할아버지 짱. 그날 밤 박 할아버지는 자신의 방 책상에 앉아 아주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뜻깊고 행복한 날 중에 하루였다. 잃어버렸던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되찾았고, 내가 평생을 바쳐 해왔던 작은 일들이 세상에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외롭거나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아버지이자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다음 날부터 박 할아버지의 일상은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지만 또한 이전과 똑같았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고시원 방에서 홀로 외롭게 새벽을 맞이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늘 함께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이제는 아들과 손주들, 그리고 때로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변함없이 거리로 나가 폐지를 주었다. 그것은 이제 그에게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세상과 소통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가장 소중한 방식이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할아버지 자랑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요. 수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할아버지 품에 와락 안기며 밝게 말했다. 지훈이 역시 옆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박민준의 회사에서 설립한 박진수 나눔재단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매년 수백 명의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수많은 독거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었다. 아버님, 올해 저희 재단에서 지원하는 첫 번째 장학생들이 벌써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민준이 뿌듯한 표정으로 보고하자 박 할아버지는 놀라면서도 더없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100명이나? 허허, 그거 참으로 대단하구나.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랑의 재활용품 수거 봉사활동은 이제 그 지역의 작은 명물이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회사 직원들만이 참여했지만 이제는 이웃 주민들과 학생들까지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어느 주말 박 할아버지는 온 가족과 함께 재단에서 후원하는 한 고아원을 방문했다. 와, 박진수 할아버지다. 아이들이 마치 친할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뛰어나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저도 커서 꼭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요. 한 어린 남자아이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박 할아버지는 그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웃었다. 그래 얘야, 너희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단다. 아주 작은 나눔이라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란다. 시간이 흘러 박 할아버지의 70세 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온 가족과 함께 재단 관계자들과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많은 장학생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그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대학생 대표가 눈물 글썽이며 감사의 말을 전하자 박 할아버지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날 저녁 박 할아버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 둘러앉아 조촐하지만 행복한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껐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버님 한 분의 그 작은 실천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희망을 선물해 주시다니요. 민준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정인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아버님을 너무나도 늦게 알아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님. 박 할아버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됐다. 이제 정말로 다 됐다.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구나. 창밖으로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는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박 할아버지는 문득 생각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폐지 한 장이 모이고 모여 산을 이루듯 아주 작은 나눔과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이렇게나 큰 사랑과 행복으로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줄은 그는 정말 꿈에도 몰랐다고.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나눔은 결국에는 더 크고 위대한 사랑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그 소중한 진리를 그는 자신의 온 삶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었다. 박진수 할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희망의 불씨를 지피며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